최종 의견 349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하정 기자고요. 오늘도 김선재 아나운서님과 조성환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구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지금. 널널해 보이시네. 아, 왜 안 오셨죠? 그분은? 어디 가시지 않으셨나요? 그랬나? 도미? 아닌데? 일본 가셨나요? 일본 갔구나. 너무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네. 가족 여행을 계획하시고 네. 떠나셨습니다. 그분. 보내드려야 됩니다. 좀 쉬게 만들어드려야 돼요. 과연 이것을 듣고 오실지 의문입니다. 앞에는 듣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 5분? 자기 얘기하는지 네. 때문에. 어째 주말을 보내셨나요? 딱히 말할 것이 없다. 일했는데 아, 회사 왔는데. 당직이셨나요 이번 주에? 아니요. 야근? 야근은 뭐죠? 아나운서 저녁 야근은 근무. 그러면 주말 저녁 근무. 주말 저녁 오후부터 나와서 밤 시간. 라디오 뉴스 이런 거 하고 네. 만약에 그때 큰일이 터지면 TV 아. 속보도 하고 뉴스 앵커도 하고 그런 건가요? 그럴걸요. 네. 그 중간중간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보나 네. 속보나 이런 거 네. 생기면 네. 해야죠. 그런 거 없이 잘 넘어간 근데 당직이었다. 없었습니다. 딱히 그런 일은 없었다. 변호사님은 주말에 어찌 보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의뢰인과 긴급 미팅을 하나 진행하고 주말에도? 네. 주말에 좀 나가다가 주말에 부르는 거 좀 너무하지 않나? 맞아. 속상하더라고요. 예. 영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런 건 너무 급해서? 아닌데, 예. 지나고 있는 건이 네. 있어서 주말을 반 정도 날리고 아주 좀 속상한 기분으로 그렇게 좀 날리고 다 주말에 일을 했네. 일을 하시고 월요일을 맞이하면 피곤한데 참. 보통 일요일에 일하면 월요병이 없다고 하잖아요. 아니다. 월요병은 상관없이 있다. 늘 있다. 늘 있다. 네, 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시기 전에 조 변호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핫한 일이 주말 사이에 벌어지는 바람에 주제를 그거를 일이지? 했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국수본. 정순신 학폭. 님의 네, 학폭과 그에 연루된 검증과 이런 논란들을 그게 금요일 밤에 아마 뉴스가 처음 나와가지고 토일에 이제 막 그렇게 됐는데 뜨겁게 달궜죠. 네. 그리고 이제 빠르게 사퇴를 하시고. 근데 오늘 더 또 큰일 있잖아요. 그래. 또 다른 저희 녹음의 기준 월요일. 네, 또 다른 큰일이 오늘 오후에 또 벌어지는데 저희는 아직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를 모르고 월요일 오전이라. 몇 표가 나오는지 모르고 그리고 뭐 저번에 영장 얘기도 했고 해서 저희는 그렇죠. 또 저희의 길을 오늘 집탐해서 가고자 합니다. 네. 작년 연말에 네. 그 재보통의안 하나 부결된 게 있었죠. 있죠. 네. 진짜 몇 표 나오는지도 의미가 있어서 한 표라도 이탈되는 게 나오면 이제 한 표라도 나왔다. 뭐 근데 이런. 사실은 숫자만 봤을 때는 네. 모르잖아요. 예를 숫자만 들면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한 표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은 여기 0표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고 예를 들면 반대 안 하겠지.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가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사실 숫자만 보고는 숫자 보면 사실 알 수 없지. 네, 정확하게는 누가 배신을 했는지 네. 뭐 배신을 했다면 몇 명이 했는지 알 수는 없죠. 원래라면. 네. 참 이것도 기다려지는 오늘입니다. 네. 뭔가 허전하네요. 진짜로. 형님 보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조성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뒤에 추임새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 이끌어 가셔야 주체적인 됩니다. 사람이 되세요. 추임새를 넣지 말고 예. 오늘을 계기로 오늘 어깨가 좀 더 무거우십니다. 주체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자. 준비한 계획이 없는데 오늘은. 네. 댓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니누얼님. 마지막 김선재 아나운서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누군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음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이 말씀을 처벌이라도 하자. 네, 였죠. 그렇죠. 네. 다음은 니가 가라 내가 갈까 님이십니다. 32분 27초 부분에 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법 판결은 과연 네, 그 김영균 씨. 부석사? 네네. 부석사 판결. 부석사 부석사 판결이에요? 것 같은데. 예. 아 32분 27초는 32분 27초. 아 그렇겠네. 외고의 그 그래서 한자로 소리치듯. 쓰셨구나. 네. 저도 읽어드리려고 이제 네. 이 시간을 때를 딱 틀었는데 네. 이 판결 설명하고 다음 판결 넘어갈 때 딱 이었거든요. 제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판결 얘기를 할 뻔했네요. 네. 부석사 판결입니다. 네, 대법 판결은 과연. 다음은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요새 자주 보이신다. 대출 아저씨에게 제안을 몇 가지 해봐야 하나. 환경과 노동에 연도 없는 사람이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키고 있고 기자 출신인데 무시는 기본이요. 본인 지역구 제조업체 가서 깨달아도 모자랄 판인데 개탄스럽네. 몇 명이 더 죽어야 하는 세상인 건지 애쓰던 애리던 큰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피하려고 머리 쓰는 법무법인 분들 멋지세요. 박수. 누가 되던 바뀌지 않는 똑같은 세상. 네. SL이 뭐예요? SL? 큰 회사를 그냥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 아, 삼성, 그렇구나. LG. 삼성, LG 뭐 이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큰 네. 회사. 대출 아저씨. 네. 저번 주에 우리가 김영균법 얘기했는데 저번 주 조회수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이런 뭐랄까요? 제가 제목 정할 때 항상 뭔가 이제 자극적으로나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달기도 했고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 담담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 때문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목 때문은 아닌데 이 노동 얘기에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더 들으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을. 네. 왜냐면 뭐 노동이나 뭐랄까 좀 빡세 보이는 그런 주제에 또 쉽게 안 눌러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렇네요. 좀 더 들었을 때 좀 편하게 듣는 그런 네네. 주제를 더 들어오실 수 있겠네. 네, 그럴 수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상담 콘텐츠가 별도로 올라가잖아요. 이 시청자 청취자 상담했던 거 그게 되게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본 편보다 그게 조회수 높을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짧게 하면 올라가는 그 네, 짧게 과거의 청취자 사연을 뽑아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게 또 높게 나올 때가 많아서 뭐 저희 상담을 더 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라도 높게 나오면 다행인 건지. 네, 아무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굉장히 사연이겠죠? 청취자의 사연이 하나 왔습니다.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리는 날로 먹는 청사진. 지난 회차에 제가 보낸 사연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회사 간 분쟁이 발생 시에 어디까지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되는가, 대표이사가 포함이 되는가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은 별일 아니고 소소하게 웃긴 일이 있어서 메일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자꾸 신용카드를 주어서 사연을 보냈었는데 2023년이 2달도 채 되기 전에 또 카드를 주었네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주인과 통화하고 시간 맞을 때 제 쪽으로 오시면 전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돈이나 주우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남의 카드만 계속 줍는 게 웃겨서 메일 드렸습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카드는 거의 줘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또 이런 것도 다 자신의 사주 나는 찾아주는 게 더 신기한데 보통은 네. 지갑은 찾아줘도 네. 카드 같은 건 재발급 받으면 그쵸. 되니까 굳이 이렇게 굳이 막 왜냐면 이게 전화해야지 연락처도 또 알 수 있고 하잖아요. 카드사에. 카드사에 직접 전화를 해야 되지. 네. 그래 맞아. 네. 되게 그래서 번거로울 수 있는 일인데. 굉장히 친절한 분이다. 지난번에 박 기자님 네. 그 카드 얘기는 카드 지갑까지 통째로 잃어버렸던. 네, 아예 통으로. 네. 그건 보통 그리고 찾아주지. 찾아주기 하니까. 그리고 연락처도 보통은 있거나. 제 명함이 이만큼 네. 들어있었기 때문에. 네, 네. 사연 보시고. 보내주신 분이 정말 착하신 분이라는 게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다시 찾으러 계속 많이 오겠지라고 들어주세요. 하면서 놔두고 오는 스타일인데. 제가 볼 때는 운보다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주워요. 카드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유일하게 선량한 마음을 가지신 이분만 보고 줍는 거예요. 또 그게 바로 이유예요. 이 사연에 대한. 잘 들으셨죠, 선생님? 분석입니다. 제 말도 그 말입니다. 네, 훌륭하신 분이어서 네. 네, 계속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분께서 우리 방송을 들어주셔서 더 감사하네요. 네. 이걸 하기 싫으면은 네. 앞으로 덜 착하게 살면 된다. 나는 그냥 드립니다. 두고 가고 그냥 그러면 지나가면 네. 됩니다. 다음에 혹시 또 주우시면 또 보내주세요. 얼마나 또 자주 사이에 받으시는지. 궁금하긴 해. 이분이 만약에 네. 지갑을 주신다면 네. 과연 안에 현금을 같이 돌려주실지 아닐지. 돌려주시겠죠. 왜냐하면 돈이나 주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으면 돈은 줍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궁금합니다. 돼 있는데 네. 또 착한 일을 하셔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네. 또 주우시면 또 알려주세요. 얼마나 잦은 횟수로 주우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저희 뭔가 법률적인 질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메일을 주시면 좋을까요? 네, 저희 메일 주소는 sbs보이스뉴스@gmail.com입니다. 네, 많은 사연과 애정이 담긴 이런 후기들도 부탁드립니다. 다들 평화로우신가 봐요, 요즘엔. 사연이 법적 없어. 분쟁이 없나 봐. 제 메일에 들어가면은 요즘에 축덕숙덕 메일이 엄청 많아요. 축구 얘기. 지금 K리그 네. 네. 아 그래요? 대박했죠. 네. 예. 아, 그래서 그런가. K 축덕축덕 얘기가 많고. 네. 다음에 들어갔을 때는 저에게 메일이 또 많이 와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한 주 동안의 판결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쩌다 마주친 판결. 임차인 A씨는 2019년 5개월 동안 건물주 B씨로부터 서울의 한 건물 1층 일부를 임차했는데요. A씨는 이후 신규 임차인 C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주인 B씨에게 알렸지만 주인 B씨는 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또 다른 신규 임차인인 D씨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총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인에게 통보했지만 주인 B씨는 이것도 거절했습니다. 임차인 A씨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서 주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1억 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지연 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2심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금액은 7,100여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지연 손해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각각 치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지연 손해금은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지급해야 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에서 지연 손해금 부분을 파기 자판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파기 자판이 난 뭔지를 일단 파기 자판. 처음 들었어. 예. 판결이 양소진 판결이 있으면 어떤 문구로 주문을 딱 주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파기 잘못됐다고 하고 자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파기 환송이랑 그렇죠. 다른 거죠. 거군요. 예. 파기 환송은 아예 다시 심리를 다해서 더 뜯어보라고 해서 보내는 거고. 내려 보내는 거고. 파기 자판은 일부분 지금은 딱 지연 손해금 시기만 딱 바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자판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게 자판이고요. 그러면 그냥 확정되고 끝나요 거기서? 그렇죠. 다시 안 자판이 돌아가고? 끝나죠. 예, 환송이 아니니까. 사기 자판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이 내용 자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했어. 이 내용에 임차인은 여러 번 구해서 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주인이 다 싫다고 그렇죠. 한 상황이죠. 예. 이거 재임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임차인인데? 권리금이라는 건 대충 아시잖아요. 네. 어떤 가게에 있어 상가에 있어서 유무형의 그런 노하우나 이런 부분이 인테리어 쌓여 있는 뭐 이런 그런 부분을 다음 임차인에게 넘겨줄 때 이제 네. 권리금을 일단 받을 수 있는데 임대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이라는 이제 조항 사실 아예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임대인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의무 규정이 딱 있고요. 네. 그 사망에 보면 이제 1항을 위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걸 법정으로 딱 명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라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법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책임으로서 기능을 하고 이때 이제 사항에 따라서도 보면 사항보다도 사망에 이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해서 배상액까지 이제 사항까지 정해놓은 그런 특정이 되어 있거든요. 임차인이 이제 그 자기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다른 뒤에 올 새로운 임차인 자기가 임차인을 새로 구해가지고 자기가는 권리금을 받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임의로 이 사람이랑 계약 못하겠다, 아예 거절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라서 법정에 정해져 있는 책임인 임대인 거지.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새로운 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계약을 해야 돼요? 맞아, 제가 이게 지금 궁금해서. 그게 이제 그 특정 사유가 이 임차인이 그 원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그런 뭐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나 이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지 특별한 하자 없으면은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이 조항에 따라서 좀 권리금에 대한 강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약간 법적으로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네. 주인이 이 정도 권리금을 줄 사람을 구했어야 되네, 사실은.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잘 마음에 풀리려고 드는? 했으면 자기 마음에도 들고 이 소송 제기한 임차인 A 씨한테 권리금도 권리금도 그만큼 주고? 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찾았어야면 해결됐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인정이 되겠죠. 이 판결에서 아까 선재님도 읽어주셨지만 이 판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는 지연 손해금 계산을 할 때 뭔가 특별한 걸 인정했다는 건가요? 이 판결에서는? 2심에서는 지연 손해금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각 치른 날, 돈이 넘어온 날,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 대법원 판단은 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그때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게 시간이 끌고 하니까 그 부분을 더 빨리 받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줘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네. 그 실제로 저희 그 건물주이긴 한데 임대인 쪽 대리를 해서 건물 주세요? 제가 아니라 저희 의뢰인이 의뢰인이. 건물 갖고 싶네요. 네. 저희 임대인 쪽 대리를 해서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참 힘들게 했는데 그 보통 건물주 임대인 쪽에서 이제 임차인들 장사가 잘 되면 네, 뭐 네. 본인이 하겠다거나라고 네. 해서 기간이 지나면은 그렇죠. 종료시키는 그런 게 많지 나가라고 하죠. 않습니까? 네.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권리금도 없이 그냥 네. 쌓아온 뭐 커피숍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쌓아온 그런 그대로 하면 의무 되니까.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걸 네. 그냥 내보내고 자기가 할 목적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 그걸 방지해서 네.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을 권리금 계약까지 해서 이 사람은 나한테 권리금을 주고 다시 들어올 사람을 임차인을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다음 사람을 구해줬으니까 나는 권리금 받게 해달라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데- 방금처럼 주인이 여기 보니까 카페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내보내고 내가 해야겠어. 그럴 경우에는 주인이 권리금을 챙겨줘야 돼요? 그 나가는 그렇죠. 사람한테?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그럼 구했어, 이 임차인이. 근데 새로 들어온 업종이나 이런 게 네. 너무 별로야.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주인이 건물 내가 봤을 값을 때. 떨어뜨릴 것 같아. 뭔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업종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럼 원래 권리금 자체를 못 받겠죠. 원래 있던 업종에서 권리금을 주고 그걸 이용하게 해서 권리금 계약을 받고 나가는 건데 들어온 사람도 자기가 바꿀 건데 그 사람한테 권리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상가 임대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몰라. 이 주택 임대랑 이 와닿는 정도가 확 차이나서 잘 저도 모르겠어요. 임대는 안 해봤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임차를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치. 네. 지금 아니에요.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 쪽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당한 사유도 그 이제
제10조의 4 2항에 아, 있어요. 예. 이렇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또 몇 가지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 하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 유지를 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뭐 등등 이런 게 있어요. 결국에는 뭐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력이 있고 네. 계속 그 계약 기간 동안 잘 보증금이랑 차점을 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야 네, 이제 네. 임대인은 그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양쪽의 그런 네. 조율을 좀 해둔 조항이라 가지고. 네. 그렇군. 알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 이어 지금 주택 임대차 판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좀 와닿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네. 볼까요? A씨는 2016년 임대인 B씨와 보증금 4억 4천만 원에 2년 동안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했습니다. 이후 임대인 B씨와의 합의로 2021년 2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더 연장했는데요. 그런데 임차인 A씨는 그 전인 2020년 11월 B씨로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 뒤에 실거주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런데 B씨는 A씨가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6억 5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B씨를 상대로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손해배상금 1,0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의정부지법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주의적 청구를 기각한다. A씨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B씨는 900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면 좀 가까우시죠? 가까워서.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했던 거는 이거랑 비슷한 판결이 있었다면서요. 비슷한 판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거랑 좀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가 들어올 거다, 주인이 이런 뜻을 밝혀서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재판부가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걸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한 경우가 있고. 그럼 이게 재판부마다 막 엇갈리고 있는 건가요? 이 건에 있어서는 약간 엇갈리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 전에 이제 그 계약갱신 요구의 그 거절 사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리자면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1항인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 사이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대인에게 거절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의무를 지어줬는데 그 정당한 사유라고 하면 이제 임차인과 이제 임차 목적물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의무 위반이 있었던 경우,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해당한 금액을 연체한 경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그리고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일부를 전대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한 경우, 이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파손한 경우 등등 이런 사유가 있는데 8호에 임대인의 직계존속 비속을 다 포함해서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이제 정당한 사유로 이제 추가로 입법을 해뒀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이 8호에 따라서 갱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또 목적 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그 조항까지도 명시해뒀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 이제 계약 갱신을 요구하려고 하면 임차인이 먼저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6개월부터 그렇죠. 2개월 사이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소송적으로 보면 이걸 항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계약기간 만료될 때쯤 돼서 집을 반환하라, 이게 청구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내가 했고 그래서 갱신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항변을 하는데, 임대인 쪽에서는 아니다, 뭐 네가 그 요구를 했지만 나는 내가 직접 살 목적이어서 그 계약갱신은 그 거절할 수 있고 당신은 나가야 된다라고 재항변을 하는 이런 구조인데,
그렇게 각각의 얘기가 다 나왔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조항에 따르면 그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하게 되면 2년 동안의 기간이 그 보장이 되잖아요. 네. 그 기간 내에 다른 사람한테 그냥 임대를 놔버리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틀이고 그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먼저 선수를 쳐서 내가 살 거니까 당장 나가라라고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갱신 요구를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을 테고 근데 하려고 했던 사람.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정당 사유로서 거절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아예 하지도 않겠다라고 한 두 부류가 있을 거예요. 네. 이 두 부류가 내가 먼저 의사를 더 살겠다 밝혔는데 그렇죠. 아니야 내가 살 거야 이런 경우와 예, 그렇죠. 임대인이 먼저 그렇죠. 예. 내가 살 거니까 나가세요 나가라. 해서 아무런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그렇죠.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아니 그 케이스도 있는데 그 케이스 중에서도 두 가지로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서 판결이 나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본 거는 똑같은 경우인데 판단을 다르게 한 것 같은데. 이 대법원도 이 대법원 판결은 이제 계약갱신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 네. 안 했다고 하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법원 아니고 여기 의정부지법에 지금 우리가 소개한 판결은 의정부지법이고 예. 그 밑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 네. 이제 비워달라라고 했는데 예. 그래서 이사를 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임대차 계약을 또 맺어버렸는데 이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내가 살 거야라는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계약갱신을 거절을 해놓으니까 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말을 하겠냐. 그래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 게 서울중앙지법인데 우리가 소개한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직접 살 거라면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거라고 했고 또 그래서 이사를 한다면서 다른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해서 했는데 끝나기 전에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어야지. 그래서 너는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너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렇게 봤다는 거죠. 첫 번째 판결. 두 번째 판결은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했네. 네가 다 이해한다. 손해배상은 그래도 해줘라라는 거고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했어야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다르게 이해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할게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는 못 해주겠으니까 다음번엔 나가라라고 먼저 얘기한 상황에서 맞아요. 한 판결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라는 판결이 하나가 있고 맞아요.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네가 그 얘기를 했어야지 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라고 하는 걸로 갈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든 간에 나 계약갱신을 살고 싶다는 얘기를 해놔야 그렇죠. 예. 그건 된다. 맞죠. 중요하다. 지금 이거를 종합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예, 같은 맞습니다. 상황에서. 맞아요. 그게 정리 맞겠네. 예. 그럼 이제 이게 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런 경우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집주인이 먼저 내가 살 거야 라고 나갔을 경우에 결국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맺어서 살게 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미처 말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하려고 건지. 했다. 하려고 했다. 그 뒤에 말한 사람과 그 뒤에 말을 안 한 사람 뭐 이렇게 또 그렇죠. 나눠질 테니 가능성을 다 나눠가지고 다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어찌 됐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근데 모르니까. 그건 좀 그렇다. 왜냐면 내가 저도 집 주인이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산다고 나간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네. 그러면 그치? 나도 이사 준비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 안 대고 했다고 돈 못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 거기에 대고 다시 저는 그래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싶습니다. 일부러 문자 보내놔. 예, 증거를 만들어야죠. 이거 들으신 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되는데 내 말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따라 같은 사안인데 판단이 달라진 그런 케이스네요. 그럼 어쨌든 이 주의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긴 했는데
예비적으로는 조금은 받아들여지긴 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네. 주의적으로는 이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것 같고 예비적으로는 일반 불법의 책임으로 예, 금액이 좀 줄었지만 네. 이제 예비적 청구는 인정된 그런 사안이네요. 네. 그래도 막 되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금액 자체는 1,050만 원에서 900만 원 된 거니까 네. 그쵸. 되게 큰 예. 차이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 의사를 증거로 만들어 놓으시길 여러분 강조드리면서 이거 듣는 분들은 꼭 네. 흔적을 나중에 남기십시오. 어떻게 되고 이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그렇죠. 사람한테 세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두 눈을 부릅뜨고 나는 내가 살고 싶다. 문자와 연락을.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안 살고 싶은데도 말을 해봄직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그 말했다 근데 어. 진짜 살아야 되면 어떡해. 그럼 진짜 사세요. 그럼. 임차인분들은 또 그런 임대인이 있을 때 어. 한 2년간은 한 매주 한 번씩 찾아가서 실제 살고 계신지 똑똑 뚫어보고 진짜 확인 이게- 절차를 아, 또 쉽지가 어렵다, 않다. 진짜. 찾아가서 보는 것도 진짜 어렵고. 네. 알겠습니다. 임대차 판결로 2개를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한 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 이야기들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집중 탐구. 동성 부부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 말은 동성혼을 인정한다는 뜻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니랍니다. 정답! 오늘 끝나는 건가요, 방송에서? 이걸로 마무리하면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지난주 이제 거의 일주일 다 돼가는 이제 소식인데요.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당일에 우리 메인 뉴스도 탑 기사로 나갔더라고요. 맞아요. 탑 세 꼭지가 이 뉴스였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어떤 변화의 첫 발걸음이 되는가 약간 이런 걸 또 분석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동성혼을 허락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하느라 네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주말 사이 또 핫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 또 지난주에 또 중요한 판결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한 걸로 뚝심 있게 뚝심 첫 방송. 주말에 대본 바꾸지 못하였다. 뚝심 방송. 아이고 이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니까 네, 얘기를 중요합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동성 부부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어요.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사실혼 관계를 평가하는 건 어렵다. 뭐 이런 이유 등으로 패소 판결을 했는데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럼 이 판결에서 동성 부부를 어떻게 바라보는 건지, 사실혼 부부라고 인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 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A 씨는 소성욱 씨예요. 뭐 다 나오셨으니까 소성욱 씨는 김용민 씨를 만나서 2013년부터 교제를 하였고 2017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에 양가 가족과 친지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는 소소한 결혼식이라는 결혼식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용민 씨가 취업을 한 뒤에 2016년부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됐고 소성욱 씨가 그 이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지역 가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용민 씨가 응당 다른 부부들이 그렇듯 나의 파트너와 배우자가 지역 가입자니 나에게 이렇게 얹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우리가 동성 커플이다라는 걸 밝히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느냐라는 민원을 접수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다 썼더라고요. 우리는 동성 부부라서 아직 여기서 혼인신고를 못하고 동거하고 있고 사실혼 관계고 이렇다. 할 수 있냐? 할 수 있으면 절차를 알려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건보공단에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건보 직원이 그런 걸 수리해서 전산망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등록을 해줬어요. 그땐 왜 줬을까? 그게 방금 말했지. 왜 줬을까? 굉장히 그랬을까? 그분들은 또 혼났을 것 같네요. 또 혼나요. 매번 혼이나. 네, 그 직원분 또 혼났을 것 혼났네. 같습니다. 네. 이걸 하고 그래서 그 뒤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안 냈어요. 실제로. 아, 어떤 기간 동안? 잘 처리가 돼서. 네. 약 7, 8개월 동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동성 부부인데도 이렇게 돼가지고 지역가입자가 이제 아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서 건보 직원이 그걸 보고 아 착오였다. 아하. 그 직원이? 그 동일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닐 거예요. 그분은 혼났을 거거든요. 건보 직원이 착오였다며 혼나고 착오 처리한 거 소급해서 혼나고 윗사람이 했겠지. 소급해서 자격을 상실시키고 다시 지역가입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 사이에 안 냈던 덜 냈던 거를 더 내라라고도 했고요.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처음부터 안 낸다고 하든지 그러니까. 다 돼서 하다가 언론 보도가 나니까 선재님 말한 것처럼 누가 위에서 왜 이걸 해줬냐고 했겠죠. 그래서 다시 누구야 걔. 환수해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뭐 나중에는 뭐 평등원치 위반 이런 걸 판단하겠지만 뭐 차후든 어떻든 간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렇게 자세한 거에 대해 답변했잖아요. 네. 뭐 행정법이나 헌법의 그 신뢰 원칙이라고 해서 어떤 행정청이 신뢰를 주면 네. 거기에 대한 반하는 행동을 주적으로 후속주를 하면 안 된다라는 신뢰 원칙이 있는데 이게 거기 또 들어맞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능하다고 된다고 했잖아. 바꾸고 혼나서 이제 차고 처리 이건 정말 몇 달이나 있다가 그리고 다음날 잘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뭐 스스로 발견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언론 보도가 나서 오르내리니까 한 거잖아요. 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 내려진 근거를 살펴보면 먼저 처음에 절차적인 하자도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갑자기 바꾸기 전에 그렇죠. 사전에 통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꿀 건데 의견을 달라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특히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그러니까 뭔가 뺏는 그렇죠. 뺏는 걸 할 때는 줬다 뺏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하지 권익 않았다. 제한은 이제 결국에는 침해랑도 유사한 처분이라서 네, 사전 통지를 꼭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근데 네, 절차적 문제가 없었어도 그죠. 실체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따져본 거는 일단 이 사람들을 사실혼 부부라고 할 수 있나?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이 기사를 보고 좀 공부를 하게 된 게 사실혼 이성의 사실혼 부부인 경우에는 그 전에도 다 됐었던 거잖아요. 이 피부양자 이렇게 되는 거. 네, 됐습니다. 네. 일단 그게 된다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 공부를 했어 이번에. 그게 이 사람 보호자들은 다 그러니까 사실혼도 된다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혼인이다 땅땅땅 이렇게 된 것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성의 부부인 경우에 사실혼도 된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이 건보공단의 내부 뭐랄까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어떤 명시된 그런 거 상에서 사실혼도 된다 이렇게 명시된 건 없어요. 그렇죠. 아예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냥 사실혼도 해석을 해서 그냥 포함시켜서 해줬던 그렇죠.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막 사실혼도 된다 이런 말은 없구나. 오히려 또 사실혼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고 했다가 1976년 법 개정 때 이 부분 또 삭제를 했다고. 그럼 뭐 되는 건데요, 사실상. 아니요.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부분을 드러내서 오히려 사실혼 관계가 빠져야 되는데도 사실혼이라고 아예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구나. 그 부분이 빠졌는데도 건보공단에서는 넣어서 해석해주고 포함시켜줬다는 거죠. 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이렇게 해준다라는 식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된다고 이제 포함을 시켜서 해줬던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질문이 이성 사실혼 배우자는 해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동성 간의 이 관계도 똑같은 걸로 볼 거냐.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을. 근데 이 법원의 판결에서 이제 이쪽은 아직 우리가 동성 사실혼, 동성 법률혼을 우리 법 체계상 인정하지 않으니까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용어로 불러요. 일단은. 그래서 동성 결합 상대방. 네.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결합 상대방을 건보공단은 지금 다르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걸 다르게 대우하면 차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들이 진짜 같냐를 이제 따져보는 거죠, 법원이. 같지 않나요? 네, 결론은 같다는. 네, 오늘 결론을 잘 내시네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거에 대해서 왜 공부를 해봤냐면은 네. 그 법에 명확하게 법률혼만 된다라고 돼 있으면은 뭔가 법원의 판단도 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성애 부부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솔직히 법률혼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실혼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동성 부부에 그걸 인정 안 해준다는 게 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네, 어우. 판결문 뭐 꼼꼼하게 작성하셨네. 내가 바로 판사다. 내가 봐서 김선재 판사님. 네. 그 맥락이에요. 사실혼 배우자는 변호사님 소개해 주시죠. 아니요, 네. 사실혼도 법률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와 정조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사실혼 배우자니까. 근데 그것도 법률혼이 아니라서 유추를 할 뿐이에요. 동성결합 상대방도 똑같아라고 본 건데 역시 그런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에 대해서 상호간 의사가 합치되어 있고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네, 다르지 않고 같다는 거죠. 어렵게. 그리고 이 동일성의 판단 기준은 이거는 건보공단의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이걸 지금 따져보는 상황에서 같냐 아니냐를 보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은 직장 가입자한테 생계를 의지하고 있고 뭐 요런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막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집단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계를 의지하고 이런 구조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라고 봐서 동일한 집단인데 다르게 대하는 거는 차별이다. 그렇죠. 예. 라는 결론. 그러니까 다 안 해주던가 그것도 아니고. 네, 그렇게 결론으로 나아갔습니다. 밀접한 정서적, 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 네. 그리고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고 있는 것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이런 조건으로서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예. 그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본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전제로 판단을 한 거는 하지만 이 동성 결합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 관계다. 이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사실 판단 자체도 안 한 거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판단했나요? 판단을 했죠. 사실혼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성 간의 혼인이라는 말을 건 했어요. 판단을 판결문에. 같이 네네네. 혼인은 어쨌든 사실혼도 혼인의 관계를 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대법원이나 헌법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직 우리 민법에서는 이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고 있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혼도 기본적으로 크게 달리 이렇게 본다고는 할 수 없어서 현행 법령을 해석하는 차원에서는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처음에 전제는 깔고 갔어요. 그때 둘이 근데 뭔가 충돌하지 않아요? 사실혼이랑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혼은 아닌 거면 사실혼 비스무리한 거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사실혼은 아니야. 사실혼이랑 똑같은데 구조적으로 네. 사실혼은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혼 비스무리한 거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어렵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읽다가 무슨 얘기지? 앞에 사실혼이 아니래. 그래서 너 잘못 읽었나? 사실혼이 아닌데 뭘 인정했다는 거지? 막 이렇게 해서 봤는데 뒤에 그러게요. 헌법이랑 이제 새로운 뭔가야 이런 건가? 사실혼 비스무리한 새로운 뭔가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뭔가다. 네, 그런 건가? 네. 그러니까 혼인이란 자체 혼인과 가족 생활을 이제 헌법에서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됐다. 뭐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뭐 가는 것이다라는 혼인 자체를 그렇게 좀 이성 간의 것만 특정을 하니까 그 동성 간에도는 사실혼도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귀결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명시적으로 있으니까 그걸 깨기는 어려워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 분야에서만 뭔가 한정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해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실은
소송이 많이 걸릴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우리는 서워요. 여기 건보 요것만 판단을 하는 거야라는 굉장히 그렇죠. 좀 네네. 소극적인 태도 그렇죠. 그런 게 좀 읽힌다라는 느낌. 맞아요. 네. 재판부가 맨 마지막에 추가로 덧붙이고자 한다라며 또 덧붙이셨구나. 덧붙인 것이 있는데요. 네. 짧게 읽어보면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차별이 존재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성적 지향은 타고난 본성으로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누구나 우리가 바꾸진 않는다 이런 거. 조금 바꾼다. 우리가 조금 바꾼다 이런 건가?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건보 피부양자의 영역의 싸움이었던 거고 뭐 의료 이제 뭐 병원 가서 내가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 그리고 그거는 사실혼도 잘 안 되지 않아요? 사실혼도 법률혼만 되나요? 그 거의 보호자로 그렇다고. 사인되고 이런 왜냐하면 거?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제가 아는 분도 네. 거의 그런 관계인데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까 네. 그게 굉장히 이성의 부부인데 여기는 그 결국에는 막 다른 가족한테 전화를 하고 아, 그러니까 정말요?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게 네. 다른 가족 없으세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다른 가족이 뭐 사인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런 그렇죠. 어떤 말로만 이렇게 사실혼 관계라고 하면 네. 뭐 그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장 그 그 자리에서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뭐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데 사실은 배우자가 받는데요. 근데 이제 동성 커플은 안 되는. 그건 또 별도로 판단을 받아라 이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권위가 차별을 시정해라라고 했던 결정문상으로 나왔던 성소수자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에 이런 게 있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가정폭력도 있네요. 가족 구성원에 의한 폭력인데 그중 배우자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동성 커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건에는 가정폭력특별법을 적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마일리지 맞죠? 그 인정된 적이 있었죠. 대한항공 마일리지 네, 동성 그 커플 봤던 것 같아요. 네. 뉴스 나왔던 거. 인정해줬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게 뭔가 같은 가족끼리 나눠 쓰는데 이 사람도 되냐 안 되냐 해서 그래서 그 후에 뭔가 동성 이제 부부인 경우에 왜 이성 부부인 경우에 그쪽 부모님 장인어른 뭐 네네. 다 합칠 수 있죠. 마일리지를 뭔가. 마일리지도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 나도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고 들어서 그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파트너의 부모님. 내 파트너의 부모님까지 뭔가 이렇게 마일리지를 합쳐서 예매를 하고 이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그러면 동성 파트너 간에도 결혼할 수 있게 해줘. 법률혼을 할 수 있게 해줘. 라는 측면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지만 아예 꼭 동성이 아니라 생활동반자 법이라는 법의 도입을 통해서 그냥 혼으로 묶일 수 없는 그냥 혼자 사는데 있으니까. 우리 파트너 이렇게 해서 같이 살고 우리가 병원에서 서로 사인도 해주고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해줘. 이거는 혼인이랑 같지는 않지만 혼인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서의 의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생활 동반자법. 프랑스에 이 법이 있다는데 여기서는 이게 혼인이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친족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혼인이랑 똑같지는 않은 거죠. 아는데 재산상의 뭐 상속이나 이런 효과는 또 생기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범주를 만든 거고 근데 꼭 애인이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네.
친구여도 되는 거죠. 네네네네. 동반자. 뭐 시민의 함께 어떤 할 수 서로의 있는. 연대. 그냥 같이 사는 뭐 룸메이트 친구여도 되는. 네네네. 서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제가 맨 마지막에 말미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사를 하나 소개를 해놨는데 네. 이제 생활동반자법 우리나라에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네. 이야기인데요. 43살 한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동네 친구인 38살 이아무개 씨를 입양해서 법적으로 엄마가 딸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분의 말은 생활동반자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가족이 되려니 결혼, 출산, 입양밖에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셋 중 골라야 된다. 그래서 동성 친구인 우리끼리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입양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입양을 했다. 되는구나. 네. 이렇게 나이 차이가 안 나도 입양이 돼요? 법적으로? 되나봐요. 됩니다. 예. 신청하면은? 그래서 한 살이라도 처음 차이나면 알았네. 예. 많으면 안 되죠. 나보다 많은데 내가 자식을 입양할 수 없죠. 그 역으로 입양. 반대로 입양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 반대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친부모님이 다 동의를 해서 그럼 이게 무슨 뭐 친양자 입양 이런 건 아니죠. 그냥 친양자 입양 진짜 자식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관계를 끊고 뭐 이런 거예요. 일반 그 입양이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가까운 친구들도 그게 가능하냐고 물었대요. 그러게요. 네. 가능하네. 그래서 양자가 되는 분,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어린 분의 부모님이 동의를 한 입양 신고서 한 장을 동사무소에 내고 다음날 가족이 됐대요. 이것도 근데 우리 방송 나가서 안 된다고 갑자기 그러면서 소송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착오였습니다. 안 되는 거였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이미 네.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셨으리라 보셨는데도 허용이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네. 그 건강가정기본법 3조 정의에 가족이라 하면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 기본 단위를 말한다라고 너무 특정해서 혼인, 아까 말씀한 혼인, 네. 혈연, 입양만으로 가족을 만들 수 있게 좀 협소하게 건강가정 기본법이 딱 정의를 규정을 못 박아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022년 작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정의를 결정해서 성소수자들이 진정을 한 1,056명이나 되는 그 성소수자분들이 진정을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문으로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 분할 등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실제하는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권고를 했네요. 근데 아까 이거 입양 들으니까 저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성 부부들이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이런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입양해서 입양이라는 형태로 여하튼 이게 뭐 상속이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입양을 해버리면은. 그렇죠. 법적으로 가족은 되니까. 그렇죠. 뭔가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나는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법적인 권리를 위해서 내 딸이나 이렇게 만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네. 슬픔과 자괴감이 네.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뭐 수술이나 상속이나 뭐 집이나 이런 네. 문제에 있어서 이 건강가정기본법 정의 부분에 네. 혼인, 혈연, 입양, 생활 동반자까지 넣어주면 이제 그러면 또 사회 기본 단위 될수 가족을 있겠죠. 네. 넓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판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날에 이제 이런 판결이 오늘 나올 거다라는 상황에서 저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각 1심처럼 기각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속보가 뜨는데 막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주문만 읽고 그 재판부에서 네. 내용 설명을 안 했어요, 법정에서. 왜 내가 이걸 하는지. 그냥
뭐 1심에 뭐를 파기하고 뭐 한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거를 어떤 논리로 했을까? 어떤 논리로 해준 거고 왜냐면 이 당사자랑 이 같은 이제 이 행동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도 법정에 갔다가 왜 해줬는지를 몰라가지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의미 있는 의미는 판결이다.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 나왔던 것처럼 뭐 이제 사실로는 안 되지만 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됐고 뭐 소수자 그 덧붙인 말씀 뭐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저는 그래도 전향적이다? 진일보한 판결이다. 완전하진 않지만 볼 수 있겠어요. 또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양형의 이유나 판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선고를 하시는데 민사 행정은 딱 주어만 말씀하시거든요. 아 보통 그래요?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너무 답답하게 이거는 뭐 미국도 막 가끔 영화나 막 뉴스 보면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판사들이 뭔가 이렇게 완전히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법을 바꾸는 급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현실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하기는 해줘야겠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왜 미국도 보면은 판사들이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보면은 약간 그분들의 특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충이 있겠죠. 선재님의 이 판결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저요? 네. 저는 뭐 다 넣어줘야 된다라고. 왜냐하면 저는 그 아까 입양이 남일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저는 아직 부족하다. 부족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꼭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아까 생활 동반자법 얘기 나왔지만 저는 그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이대로라면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나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리고 주말에.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뭐 연애를 저는 이성애자니까 연애를 하다가도 내가 그 친구랑 사는 게 더 속이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많죠. 최종적으로는 이 남자와 사는 것보다는 뭐 애도 안 낳고 예를 들면 결혼도 안 하고 내 친구랑 노년을 함께 거주하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 생활 동반자법은 그것까지 사실은 다 그렇죠. 포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튼 내 재산을 예를 들면 내가 먼저 죽는다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물려주는 거를 왜 나라가 못하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남일 같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이게 출발이다. 끝은 아니다. 끝은 아니다. 이런 생각. 저는 변호사님의 의견은 이제 민트정 기자님처럼 1심에서는 안 된다고 한 부분을 바꿔준 그만큼이라도 정말 감사하다. 그거는 정말 근데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 받으신 이 판결 기사 댓글 난리 났던데. 근데 댓글 중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댓글이 엄청 이제 반대하시는 분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동성 부부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은 친구 간에 실은 커플이 아닌데 애인이 아닌데 친구 간에 돈 아끼려고 서로. 등록하면 어떡하냐 피부양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 생계와 증명을 이런 해야 걸 되는 같이 건데. 하고 막 그렇죠. 이런 거가 다 집중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남일 같지 않다고 한 같은 논리로 친구가 애인보다 더 뭔가 엮여있는 관계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죠. 오랜 기간 같이 살고 혼인이라는 틀이 아니라 다른 틀로 그렇죠.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는 판결을 이렇게 우리가 의미 있는 같이 판결 감사드립니다. 다뤄봤고요. 진일보. 진일보. 이제 시작이라는 평가, 진일보라는 평가가.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뭐 앞에 다른 판결 뭐 이런 거 있다 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시끄러운 정치계의 소식을 이렇게 접하다가 네. 이런 거를 하니까 그래도 네. 좀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나? 포근한 느낌. 왜냐면 이렇게 막 서로 막 주에. 싸우고 막 네. 진짜 막 네거티브하고 이런 다음 주에는 싸우는 주제로 한번. 다음 주에 또 속 시끄러운 주제로 한번 네.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이렇게 판결문 하나 뜯어보면서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얘기를 또 해보니까 좋네요. 오랜만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번 네. 주에 뭐 했죠? 저번 주도 판결이었는데. 김용균 맞아. 네. 그때는 마음이 무거웠던 네. 판결이고. 네. 아무튼 지난주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일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정변님의 의견도 궁금했는데 네. 다음 주에 근데 여쭤보도록 반대하시는 하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네. 훈훈하게 우리는 훈훈하게 마무리했지만 네. 댓글 그렇죠. 댓글 달아주세요. 기대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많은 댓글과 돌아온 정 변호사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